모든 소설가들의 데뷔작은 검은색이어야만 한다. 그건 어떤 불이 타오르고 남은 그을림의 흔적이니까. 예민한 작가라면 첫 작품을 다 쓰자마자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두 번째 책을 펴낼 즈음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데뷔작이 검게 그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두 번째 책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인과 소설가의 길은 갈라진다. 시인은 계속 불을 찾아 나설 것이다. 하지만 소설가에게는 이제 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다들 웃을지 모르겠으나 예컨대 건강이나 체력 같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진행을 맡은 소설가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낭만서점 3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네, 허이평자님, 낭만서점 녹음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올까요? 네,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두 번 할 때도 있잖아요. 아, 물론 네. 그렇죠. 너무 빨리 와요. 네, 저희 읽을 책은 점점 쌓여가고 허덕이면서 읽고 준비하고 하는데요. 저는 힘들면서도 솔직히 좀 재미있고 기쁜 것도 있어요. 네.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측면이 정말 점점 생기더라고요. 평자님은 어떠세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그냥 책을 찾으면 잘 읽지 않았을 책들도 작가님과 이제 방송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 책들을 알게 되고 또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네. 또 듣는 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이렇게 몇 번 녹음을 하니까 처음보다 호흡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되게 점점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네 작가님하고 점점 뭐랄까 예전에는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 어떤 딱딱함이 조금씩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점점 작가님에 대해서 저도 어떤 고백 같은 걸 네. 은근히 또 하게 되고 좋아요, 고백. 작가님한테 자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네. 상담료 받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지만 저희 마냥 부드럽거나 마냥 풀어지지만은 않는 방송, 또 각을 세우거나 싸울 때는 가차 없는 그런 방송이 돼야 할 텐데요. 네. 낭만서점 두 번째 트랙에서는 항상 그 첫 번째 트랙의 주제와 그 어울리는 게스트분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어떤 분일지 평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20년째 소설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연세가? 연세라는 말 싫어할지도 몰라요, 이분은. 네,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 읽어드린 글이 바로 이분이 최근에 쓰신 글입니다. 네, 어떤 분일까요? 네, 바로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입니다. 네, 제가 소녀 팬들을 은근 몰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소녀 팬분들은. 네,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독자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작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닿으려고 노력하는 타인의 삶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룬 게 또 소설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이분만큼 좋은 안내자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젊은 소설가인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쓴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는데요. 네. 아니, 마음은 굉장히 반갑고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정희연 작가님께서 소개하실 때 은근 소녀 팬이 많다. 소녀 팬을 몰고 다니는 대표적인 은근이 아니라 진짜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김현수 작가님 팬이. 좀 잘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언젠가부터 최근에 같은 여고생들이
어떤 여고생들이 되게 때로 몰려. 누군지 알고? 예, 알고. 오. 부산에 갔었는데. 우와. 예. 몰려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막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던가요? 학생들이?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네, 사진 같이 찍자고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이야. 증인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목격을 했어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왜 김현수 작가님을 불렀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땅히 김현수 작가 말고 누구를 부르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김현수라는 이름에 그 유난히 소설가로서의 혹은 소설을 쓰는 자로서의 어떤 자의식이라든지 네. 예,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을 드러낸 글들이 적잖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독자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왜 쓰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네. 혹시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한 어떤 답을 알려주시려나? 혹시나? 입이 나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불가능한 답이라는 걸 우리도 알지만 그래도 그 길에 어떤 의미 있는 쉼표나 느낌표를 좀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김현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적확한 초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현수 작가님께서 오늘 왜 쓰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4월의 밑 7월의 솔이죠. 솔인가요? 솔인가요? 솔 아닐까요? 솔? 솔에서는 솔에서는 솔이라고 하나요? 네, 도레미파 솔. 도레미파 네. 솔인가요? 아니면 소나무 솔인가요? 도레미파 솔이 있죠. 솔인데? 네. 솔인데 우리만 솔이라고 하나요? 미국도 솔이죠. 평론가님 제가 잘 보고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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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번역이 됐는데 7월에 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 소. 네. 미는 미인데 네. 소로 돼 있어요. 일본은 리을 발음이 원래. 그래서 소로 이상해서 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한 음절로. 네네. 네, 모두 11편의 작품이 묶여 있습니다.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평자님이 여기 있는 단편 문예지에 실렸을 때 다 읽었대요. 예, 근데 저는 다 읽지는 못하고 꽤 많은 작품들을 반 이상, 3분의 2 정도는 저도 찾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좋지만, 물론,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작품, 오래 기억이 나는 작품이, 네. 깊은 밤 기린의 말이었어요. 네. 네. 평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깊은 밤 기린의 말도 좋았고요. 저는 특히 그 푸른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좋죠, 네, 그것도. 맞아. 정말 좋아한 작품이에요. 네, 현대문학에 실렸던 건가? 아니요, 문학가사에.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뭐 지면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네. 네. 이거야말로 이제 어떤 그 글쓰기의 윤리에 대해서 작가님이 맞아요. 말씀하시고 네. 계신 게 아닌가. 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2012년에 읽으면서 이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죽음과 도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 이게 문예지에 이렇게 실으실 때하고 또 단편집에 묶으실 때 많은 개고를 하시는 편인지 궁금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고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뭐 나온 책도 뜯어고치고 맞아. 그런 지경이었는데 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고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빼는 것도 뭐 있었고 새로 넣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이제 문장 정도만 손보고요. 뭐 어떤 것은 이제 그냥 싫고요. 단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단 뭐 장편은 많이 고쳐요. 예, 단편은 이제 좀 약간 컨트롤이 되는 것인지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약간 뭐 실수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너무 오버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쳐내는 게 있는데 단편은 이제 그런 게 잘 없는데 장편은 그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장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기 전에 많이 고치죠. 그럼 이 단편 중에 작가님께서 좀 특히 좀 많이 고치셨던 그런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많이 고친 건데요. 아, 처음에 시작과는 뭐 아주 다른, 처음에 시작은 이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끝은 뭐 완전 다른 곳에서 끝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저 4월의 미 7월의 소리였어요. 표제작인. 네. 예. 저는 뭐 여러 번 계속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래도 뭐 안 풀려가지고, 네. 뭐 혼자 뭐 한 11시 심야에 카페에서 뭐 손으로도 써보고, 뭐 또 뭐, 아무튼 온갖 방법 다 써가지고 뭐 몇 달 동안 고민한 끝에 이제 지금과 같은 글들이 나왔던 거예요. 저 이 4월의 미 7월의 소리 네. 그때 테마가 있었잖아요. 예. 저랑 같이 실렸었던 네. 근데 성이라는 주제로 한 중일 작가들이 성이라는 주제로 뭔가를 쓰라는 거예요, 단편에. 그래서 저도 말도 안 되게 이게 도대체 뭐가 성이지라는 걸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받아서 쓰는 게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저는 뭐 상관없었어요. 뭐 아무렇게나 쓰나. 김씨든 성이든. 네, 쓰면은 뭐 그 안에 성적인 얘기가 있을 테니까. 어른들이 뭐 주인공이니까. 네. 뭐 보니까 뭐 성적인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상상하면 보이는 뭐 그러니까. 주제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아, 진짜? 예. 더 많이 상상할수록 더 많이 보이는구나. 네. 나 너무 상상이 안 됐어. 네. 아, 네. 또 궁금한 게 단편 작업하실 때 차례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딱 때문에 네. 네. 아니, 작가로서의 노하우 공개 뭐 이런 아니 거. 그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시면 네, 궁금해요. 네, 저는 한 문장 순서대로 씁니다라고 치면은 뻥이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진짜 남들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좀 얘기를 할 텐데 저 작가랑 무엇인가에 보면 카버. 네네네. 카버가 카버 글쓰기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카버가 쓰는데 시라큐스 대학인가 뭐 가가지고 있었더니 뭐 표현이 있는데 무슨 뭐 되게 뭐 전문적인 타이프라이터인가 뭐 있다 학교에 원고를 주면은 바로 프린트가 돼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타이핑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면 바로 오면은 그걸 이제 또 고치고 바로 고치고 그래 고쳤다가 하는데 이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고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그 부분만 이렇게 고쳐가지고 뭐 하고 나서 뭐 이걸 넘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타이핑을 한 뒤에 그걸 가지고 또 고쳐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타이핑을 해줘야 되니까. 까다로우시기는 참.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그걸 계속 하다가 누가 해주니까 그 여자는 뭐 너무 힘 안 들게 막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그 기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와 거의 흡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쓰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러세요? 네.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얼마간.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뭐 고치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진 않지만. 근데 뭐 만약에 장편을 뭐 출간했던 걸 다시 쓴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몇 번은 뭐 계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좀 이제 방향이 잡혀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0매 정도 쓰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제 안 고쳐도 될 것 같다. 단편에서?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딱 저는 보니까 이제 저도 참 궁금한데 어떤 선배 작가한테 물어보면은 뭐 한 줄 쓰고 나면 그 마침표를 찍으면 그 한 줄은 손을 안 댄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뭉탱이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뭐 한 줄이 아니고 뭐 거의 어떨 때는 뭐 소설 전체가 한 번에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동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같은 일을 하시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이런 삽질과 들으면 위안도 되니까. 나만 그런 짓 도대체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버짓을 왜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짓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도대체 세계 평화와 이런 건 둘째치고 내 인생에 무슨 뭘 하려고 이런 걸 할까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는데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딱히 네. 뭐 좋은 일을 할 것 같지 네. 않아서요. 뭐 그냥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네. 자기 위안으로 끝나죠. 그래서 계속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진짜 빈 그 백지 위에 네. 아무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대면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수 작가님이 예전에 그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문을 쓰셨을 때 이렇게 구절을 쓰셨는데요. 그렇게 나는 글을 쓴다는 건 고독을 대면하는 일이라는 걸, 평생 글을 쓰겠다는 것은 평생 고독을 대면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네. 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상문학상 작품도 좋았지만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이 훌륭한 작가도 언제나 고독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이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면이 저한테는 당시에 되게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좋지만 이렇게 소설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소감문을 쓸 때 특별히 작품이 아니라 소설 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여러 산문에서 그거 외에도 여러 산문에서 그런 네, 흔적들이 묻어나요. 네. 그래요? 네. 모르셨단 말씀? 예. 근데 네. 저기 이상문학상 저때 썼던 건 그때가 이제 약간 제가 무슨 어떤 소설을 지금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 소설을 쓰려고 저기까지 갔어요. 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가서 네. 리스본에서도 이제 제일 서쪽에 있는 벨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벨렘이라는 곳에 가면은 발견의 탑이라고 있어요. 발견의 탑. 이게 이제 엘리키 왕자가 예. 그 배를 이제 동방에 보내려고 계속 보내는 거죠. 거기서 네. 출정식을 매일 하는 그 자리인데 네. 있는데 해가 막 뉘엿뉘엿 지는데 갑자기 막 센티멘탈해지면서 지구의 완전 반대편인데 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까 그거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10년 동안 계속 이걸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여기까지 왔나. 벨렘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 또 거기서 막 상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맞아.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사람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이런 데거든요. 네. 그 타르트 먹는 데고 타르트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어스름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막 그 마음이 울적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 쓰는 일이 진짜 막 되게 그런 일이구나. 혼자 이렇게 이런 일이구나. 참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표현을 못하겠는데 전해줘요. 예, 이런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남들이 이제 막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제가 앉아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설 쓴다는 건 정말 그 시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네. 돌아와서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상 뭐 이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막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했는데 또 계속 그러라고 상도 주고 그러니까 계속 더 해라. 맞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소설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그냥 외면적으로 내면은 뭐 빼고 이제 영적이가 빼고 외면적으로만 보면 네. 한 시간에 한 2매를 쓸까 말까예요. 그러면은 뭐 계산을 막 하면 원고지 2매입니다. 네, 네. 원고지 2매니까 네. 하루에 뭐 그걸 한 5시간 이상 못 해요. 이 집중을 뭐 하다가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매 정도 쓸까 말까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5시간을 어쨌든 혼자 있어야 되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때? 뭐 이렇게 밑에 막 문화생들 두고 읽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뭐 장면 묘사 해와 해가지고 뭐 쓴다거나 이게 안 되고 전적으로 혼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 제가 소설 안 쓰고 있어서 안 그러는데 소설 쓰는 동안에는 다 꺼요. 전화기 네. 이런 것도 다 끄고 있고 컴퓨터도 다 꺼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는 것들을 전화도 안 받고 또 오더리도 안 받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시간 뭉탱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장편 같은 걸 쓴다고 한다면은 뭐 혼자 있는 시간이 한 1년이면은 한 8개월 정도는 혼자 뭉탱이가 필요한 거죠. 예.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뭉탱이들이에요. 이게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대부분의 그 소설가들이 소설 잘 못 쓰는구나. 이걸 나이가 들면은 혼자 있고 보다 누군가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소설을 쓰면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같이 있으면 소설 못 써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반사회적인 어떤 사람이 점점 돼가는 듯한 느낌은 들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작가는 무엇인가 저기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설가들은 소설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일이 혼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고독이라고 뭐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네. 뭐 그냥 혼자 있는 거. 독거하는 거. 네. 독거 노인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독거 노인이 되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진짜 공감하면서 네. 들었어요. 그 시간 뭉텅이가 필요한데 그걸 정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 왜 셀러브리티 이런 분들이 난 네. 소설을 쓸 거야 막 예,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네.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소설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저분들이 소설을 쓰는 걸 뭔지 알고 시작을 할까 막 되게 말리고 싶기도 하고요. 한번 써봐라. 그래, 뭐 어떤 건지 봐라. 멋있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진짜 그 시간의 뭉텅이들을 혼자 그렇게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냥 벽이랑 나랑만 둘이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김현 선배님처럼. 네. 되게 고독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비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제가 되게 없거든요. 육아를 네. 애를 둘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근데 저 되게 혼자 고독하다가 그런 시간도 있다가 이렇게 비자발적인 비고독 안에 들어오니까 네. 너무너무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절실한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절실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소설가가 돼서 처음으로 나한테 소설이 이렇게 절실했구나. 내가 되게 그동안 고통스럽다고 말했던 이런 소설가의 고독이 네. 그 사실은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네, 아니었구나, 막, 여전히 고통스럽군, 막,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때 김현 선배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문자를 기억하세요? 문자로, 네. 제가 무슨 약속을 제가 펑크를 냈어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예. 그랬더니 되게 거기에 대한 뭐 미안함을 보냈더니 김현수 작가님이 뭐 애를 봐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의 답을 보내서 제가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예. 마지막에 뭐라고 보내셨냐면 그래도 열심히 쓰라고 그래도 계속 계속 써 이렇게 보내셨어요.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시겠는데 네.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제 밑바닥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써라는 말이. 예. 어떡하겠어요. 선배님으로서 네. 해줄 수 있는 가장 뭐 좋은 격려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고 그냥 작가로 동료로서 동지로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그렇게 넘겼을 텐데 그 뭉텅이의 시간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는 건 예, 되게 뜨거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고통의 시간을 또 알고 계시는 분이 본인의 어떤 체험이 있으시니까 또 훨씬 더 공감이 되셨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거라는 거. 네. 무척 힘들 거라는 건 네. 뻔하죠. 이제 3월부터 다 원에 가요. 네. 자유다. 9시부터. 네. 이제 유치원. 2시 반까지. 거죠? 네. 와. 네. 5시간. 네. 그래서 참 아이가 생기는 건 참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난 남자니까 이제 아이가 생겨도 네. 뭐 와이프가 케어해주고 뭐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자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간은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없이 사시거나 결혼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래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무슨 뭐 재능 이런 문제가 그런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시간을 얼마나 질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 소설을 쓸 수 네. 제가 이런 걸 토로하면 누군가 특히 남자분들이 박완서 작가님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박완서 선생님은 애 다 키우고 나서 등단하셨어요. 막내. 그러니까 10살만 지나도 뭐 네. 되게 되는데 네. 10년은 어쨌든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라도 빨리 칠 수는 없으니까. 한 시간 만에 막 네.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작가의 말을 다른 분 작가의 말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요. 근데 김현 선배님 작가의 말은 항상 소설도 좋지만 작가의 말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작가의 말이 되게 많은데 작가의 말은 언제 쓰세요? 딱 넘기고 나서? 예, 다 쓰고 나서 넘기고 대부분? 나서 쓰죠. 네, 본인에게 인상적이었던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떤 본인의 작가의 말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쓰기 싫었는데 썼다거나. 저는 대부분 작가의 말 되게 쓰기 싫어요. 근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장편의 경우에는. 네. 맞아요. 네,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할 말이 미진하다는 건가? 막, 예. 이미 소설로 다 보여줬는데 내가 무슨 사족처럼 더 뭔가 붙이나?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흔쾌히 써본 적은 저의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힘들게 쓰진 않고요. 그냥 뭐 쓰라면은 그냥 바로 쓰는데, 그 장편에 작가의 말 쓰기 싫어서 안 쓴 경우는 좀 있죠.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밤은 노래한다. 나도. 하고 나서 그 작가의 말을. 첫 문장 진짜 적어왔어요.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뭐죠? 첫 문장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동안 나는 결국 이 소설을 출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다른 무슨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작가의 말을 이제 계속 썼는데,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첫 문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워낙 많은 글을 쓰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막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쓸 때가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그 작가의 말을. 솔직하시더라고요. 보통 작가의 말을 이렇게 좀 약간 좀 잘 포장을 하고 써야 되는데 그 소설 쓸 때는 되게 너무 솔직하게 써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은 소설이 안 되니까 작가의 말로 어떻게 대충 때우려고 하는구나라는 말도 들었는데. 냉정한. 예, 누가 그러면 술 한 방울 안 먹고 있나요? 누가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뭐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작가의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알고 대충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가의 말에 그 시기적인 얘기를 쓰고 이러면은 몇 년이 지난 뒤에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뭘 그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리라는 걸 충분히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밤은 노래한다는 참 힘들게 쓴 거라가지고 지금도 막 고치고 싶은 욕망이 막 있는데 고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네요. 다른 작가의 말들은 뭐 그냥 쉽게 썼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좋은 소설가, 당연히 좋은 소설가이시지만 또 어떤 독자들은 산문을 되게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좋은 산문가이시고 번역가. 번역,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 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심지어 시인이잖아요. 네. 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진짜 르네상스맨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네상스맨입니다. 하면 좋을 테지만. 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느끼기 혹은 알기에 당연히 주 본업과 스스로의 직업은 소설가가 직업이 될 수 있는지는 얘기는 접기로 하고 어쨌든 소설이 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다른 일들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일단은 뭐 제가 그 소설을 써서 뭐 안정적으로 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직장도 다녔었고요. 직장에서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200매 정도씩 매수로 치면 기사를 예 기사를 쓰는데 뭐 잡다한 것까지 다 쳐가지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뺏기는 것까지 한 200매 정도 쓰는데 그래서 한 달이면 한 800매 정도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그렇게 줄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일할만 해요. 그냥 월급 자체가 그때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월급이 거의 초판 인쇄였어요. 제가 책을 내면 초판만 팔 때였는데 뭐 책을 뭐 1년에 한 군데 나요. 그때는 1년에 한 군데기도 어려우니까 뭐 2, 3년에 한 군 나오는데 초판 인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을 했더니 월급을 거의 초판 인쇄를 주길래 열심히 일을 많이 했죠. 그때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전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그렇게 글을 많이 쓰면서 돈을 벌었는데 뭐 글을 써서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써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고 그 시간에 비해서 이제 그 만족스럽게 돈을 벌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에세이나 그다음에 뭐 번역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좀 덜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써서 소설로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 돈을 계속 버는 거죠. 버는데 얼마 안 돼요. 아무래도 뭐 강연도 하고 그때는 그다음에 강연에서 벌고 그다음에 심사도 하고 뭐 가진 소설가가 소설을 빼고 벌 수 있는 모든 그걸 다 가동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한 6달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요. 어쨌든 뭐 그때 가면 또 다른 일로 이제 뭐 어떻게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제 글 에세이 같은 거 뭐 번역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관점에서 했지. 그러니까 르네상스맨이 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혹시 먹고 살려고 계속 무슨 설계를 했나? 근데 어쨌든 뭐 이유가 무엇이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번역은 사실 우리가 원본과 대조해서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좋으리라 믿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소설에는 어떤 영향을 서로 이렇게 미치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소설에 일단은 뭐 제가 쓸 때 그 작업들은 진짜 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나누세요? 예, 나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뭐 자판기 수준. 옛날에 자판기란 말도 들었어요. 누르면 바로 나온다고 해서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정말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에세이는. 그렇구나. 네, 그 여행할 권리에 실린 에세이 같은 경우는 한 50매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때 연재를 할 때 그것도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편 연재가 끝나고 나서, 장편 연재가 끝나고 그 다음날 썼어요. 그 원고들은. 진짜 일하기 싫을 때 날인데. 아니,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한 기분에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글들이 좋은가 보다. 50매를 막 너무 해피한. 그게 느껴져요. 해피한 마음에서. 그래서 산문이 좋구나. 하루, 낮에 50매 써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너무 기분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됐던 거예요. 어떤 독자들이 작가님 청춘의 문장들을 너무 좋아해요라거나 에세이가 너무 좋아요라거나 할 때마다 한동안은 이제 벙 쪘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그냥 대충 써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두 가지 뭐 방식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특히 이 소설을 쓰고 나서는 물론 이 소설이어가지고 마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썼을 때 그 가벼움이 되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뭐 너무 달랐어요. 지금도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와 에세이 쓰기가 좀 구분됐었는데 완전히 다른 거. 소설 쓰기와 그 외의 것. 마치 소설과 비소설을 나누듯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는 뭐 김현수 작가님의 저도 소설을 좋아하지만 또 에세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의 육성이 좀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네.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이 제가 뭐 평론을 쓰긴 쓰지만 좀 약간 어렵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님께서 그 소설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장치들이 워낙 어렵게 소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소설을 쓰시는데 그것이 이제 소설 안에서도 그대로 저는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들도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을 한 번 읽으면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한 번은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아닐까?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인 반면에 산문은 그래도 어쨌든 한 번 읽으면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그 감정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산문이 독자들에게 좀 더 좀 익숙하게, 좀 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소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한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많은 질문들이 역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위평론가님이랑도 얘기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자님이 뭐라고 코멘트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역시 어떤 작가의 독자들은 그 작가의 수준을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진짜. 제가 코멘트를 했었죠. 네. 작가님의 수준에 값하는 독자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평자님이 뭔가 칭찬하면 이렇게 간지럽죠. 네,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어쨌든 그 수준 높은 질문들. 네. 생활인으로 살다가 창작을 위한 감성을 잡는 전환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전환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저 가지고는 이제 소설을 쓸 수가 없죠. 되게 제 강연 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강연 가면은, 저거 쓸 때 내가 아니거든요. 맞아. 저거 쓸 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조금 더 아주.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강연을 가면 이제 그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충족은 안 되는 것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PD라든가 아니면 유명인들 교수 이런 분들은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 괴리감이 있는데 그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연구 분석해 본 게 그 보통 작가들이 되게 소설 시작할 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인데 뭐냐면은 웹 검색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정보를 찾는다는 그러니까 수집한다는 그런 민영하에 글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맞아요. 자료 수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웹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 웹을 검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온갖 영향들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기사가 뜨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몇 시간을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처음에 뭘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헤매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영향력 안에 막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려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는데 그 사람은 시대가 만약에 다르다고 치면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고 지금 막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까지 하고 있는데 쓰는 나는 막 정말 웃긴 문제들 연예인 무슨 가십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몇 번 계속 쓰는데 그 쓰는 처음에 말했던 그 유쾌하고 즐거운 드라마 같은 소설 같은 거 처음에 쓰는 거 제가 쓰레기라고 말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영향관계에 있는 생각들이
영향을 받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은 생각들인데 그게 얼마나 이게 소설에 쓰면 안 되는 생각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걸 써보면 뭐 쓰는 당시에는 뭐 문장이 그럴듯하니까 될 것 같지만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내가 쓰는 소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생각 가지고는 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간은 틈틈이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그런 아주 이게 그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네. 자기 일상을 딱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이렇게 안 듣고 안 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통제하면서 짬을 내서 30분씩 쓰고 그런 사람 아니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걷어내는 시간이 쓰레기를. 그래서 조밀려 나는 그 시간. 이 통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걸 모든 걸 다 써보는 걸로 전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소설 쓰기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누구도 막 앉혀놓으면 학생들도. 근데 한 2시간 정도 쓰라 그러면 막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3시간 정도도 하면은 막 거의 다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3시간 정도 하면. 근데 제가 보니까 한 8시간 정도 하면 좀 괜찮은 게 나와요. 8시간 정도 앉아서 와, 계속 네. 뭘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8시간만 딱 뽑아가지고 틈틈이 쓰면은 하루에 10명씩 쓰면은 뭐 1년이면은 3권이 나오는데.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틈틈이가 안 돼서.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해야지 끝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은 제 생각에 아무튼 거기 앞에 온갖 것들을 다 쓰는 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그 원고를 쓰는 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아까 말했던 평상시에도 의지가 강했던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때 나는 죽고 또 태어나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며칠 지나 다시 8시간이 필요한. 네. 그러다가 책이 나오면 읽다가 막 놀래요. 어떻게 이런 거 썼지? 막 정말 잘 썼다.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썼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막 자뻑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자뻑이 아니고 이 상태로 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는지 알기 때문에 네. 와 지금 당장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네. 작가님 깊이 공감하시는군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전 8시간씩이나 필요하신지 몰랐어요. 네. 한 8시간. 그래서 이제 8시간 고단기가 가면 네.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안 만나는 사람들 안 만나고 안 나가면. 그래서 전 마감할 때는 보통 한 1, 2주씩 그냥 안 나가요. 집거.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접촉될 게 없잖아요. 영향이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는 거죠. 어떤 내밀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과의 어떤 접촉 같은 걸 최대한 좀 단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프로 소설가야말로 소설로 구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구도가 뭐 되게 거창한 구도가 아니라 어떤 모든 분야에서 그 궁극에 이르면 하나의 그 길로 통하잖아요. 진짜로. 아니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왜?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소설을 아무리 잘 써도 훌륭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구도라는 그리고 것이 소설가가 구도의 길로 접어들면 그 소설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의 구도라는 게 그 뭐 어떤 뭐 신과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의 세계를 그냥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뭐 제가 소설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그만할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제가 성함을 안 적었네요. 원더보이 때 사인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때 그 서명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네. 그때 김현수 작가님이 기적을 기다리며라고 쓰셨대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네. 찰나의 흔적들이라는 그 분이 쓰셨는데요. 작가님은 기적을 믿으시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기적은 무엇인지.
기적을 믿기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기적을 믿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 군데 딴 데서 얘기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봐요. 진짜요? 예. 의외다. 네. 근데 우린 못 봐요. 우리 뭐 아들이나 우리 손자 때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되게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인류가 하느라고 치면은 뭐 기적적인 일들이 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제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잘 믿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나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뭐가 기적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팟캐스트 이런 것도 기적이지. 할아버지가 꿈꿨던 방송을 이렇게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대로 하고 그치, 싶어. 라디오를 막 나 혼자 방송하고 싶어 막 이런 기적적인 이런 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80년대 볼륨을 펌프업 더 볼륨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게 라디오에서 집에서 해적 방송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뭐 기적인가? 이러면 좀 참 그렇고요. 뭐였죠? 그런 기적은 믿고는 있어요. 소망하는 기적은 무엇인지. 네. 아, 소망하는 기적이요? 네. 글쎄요. 아, 사람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이곳이 본질적으로 싸우는 곳이구나. 사람들은 만나면 일단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해한다는 건 거의 난망한 일이고, 네. 싸움이라도 안 하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우면은 되게 살기가 좋은 세상일 것 같은데, 뭐 다 싸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힘들고 하니까 소망하는 게 있다면 진짜 안 싸웠으면 좋겠다. 평화? 평화는 아니고요. 그냥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안 싸웠으면 좋겠다. 네네.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싸우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말 딱 들으면은 그건 아닌데. 아까 구도 아닌데 막 이런 서로끼리 네네.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구도 아닌데요. 막 PC방 이러고 막 또 막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뭐 기적이 있다. 뭐 뭔가 느낌은 알겠습니다. 네. 예. 단언할 수 없지만 단정할 수 없지만 안 싸우는 거. 네. 그 나이 드셨다는 그런 증거인가요 혹시? 청춘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던 감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 청춘들은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어디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여고생들 아까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또 무슨 인문학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은 되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희망에 차서 싸움이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한 기대. 희망이 자기의 꿈과 희망이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인문학 공부를 한다니 인문학의 기본이라는 게 네가 틀렸다, 네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했더니 막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그런 것인 것을 옛날에는 몰랐던 거고요. 근데 왜 김현수 작가라는 그 말을 딱 들으면 청춘이 떠오를까요? 우선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탁월한 산문집 때문인가요? 책을 내셨고 워낙 유명한 산문집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설의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그 연애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애 이야기라는 게 뭐 가벼운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연애라는 어떤 그 남녀가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만나서 안 싸울 수 없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소설에서 다루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언제나 그 청춘이라는 이미지가 파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 되게 가벼운 먼저 질문인데요. 이별할 때 정말 손이 뜨거워지나요? 이런 질문을 어디다 쓰신 적 있나 봐요? 아니, 그래서, 아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에 보면, 이렇게 손을 잡더니, 여자 손을 잡더니, 이별할 때가 되면 여자 손을 뜨고,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가 어디 강연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물어봤던 거예요. 여자 손이 뜨거워지는지 궁금하다고.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이별할 때 되면 뜨거워지나 보죠. 네. 그래서 다른 분은 박은성 씨인데요. 박은성 씨가 질문하셨어요. 저는 김현수 작가님 소설 속에 들어있는 러브라인을 좋아하는데요. 매번 등장하시는 여성들은 어디서 데려오시는지. 혹시 과거 첫사랑이 원체험이 되신 건가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또 누가 심지어 여기 좋아요도 막 누르셨어요. 이 질문에. 네. 근데 뭐 소설을 써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소설가라는 게 뭐 이렇게 원하는 어떤 상황이나 뭐 이야기를 막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마 스타일의 여자들 일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당찬 여자들 이런 진짜? 스타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이시한 여자들. 그러고 보니 소설에 그런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되게 그런 여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뭐 현실에서 안 이루어진 거 소설에 막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남자가 다 힘이 없고 그렇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워낙 당차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계속 나오는 거. 일종의 소원 성취로서의 여자 캐릭터 구축이군요. 많은 작가들이 소원 성취로서의 그런 연애 소설을 많이 써요. 제가 알기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 작가들이 쓰는 연애 소설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가 그러니까 소원을 한번 이뤄봤으면 하는 스타일의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아슴아슴하면서 막 막 남자이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구원처럼 하룻밤 이렇게 하고 또 다음날 심지어 사라져줘 알아서 막 이런 옷을 캔디에서 어떡해. 네, 저희가 김현수 작가님께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부탁드렸을 때 추천 도서도 한 권 같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책이 이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죠. 네. 파리 리뷰라는 문학 기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12명의 이제 작가를 선정해서 이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번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발문을 또 김현수 작가님께서 쓰셨어요. 네, 그 인연도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이 책에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을 쓰시게 되셨는지. 네. 네. 요즘 제가 추천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읽은 책만 이제 추천사를 쓰는데 저 책은 원래 이제 파리 리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4권까지는 지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가 좋아하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작가가 좋아하는 인터뷰. 아니, 작가들이 좋아하는. 이 꼭지 자체도 아트 오브 픽션인가 해가지고 이제 소설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문화평론가 분들이 이제 대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문 기자분들은 잡지사 기자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설에 이제 영혼도 있고 몸도 있을 텐데 영혼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는가, 그다음에 사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데 여기 인터뷰는 이제 몸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느냐 하면은 사상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고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사를 와봤더니 여기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소설을 쓰기 이런 식이에요. 인터뷰가. 그래서 환경이 그럼 영향을 미치냐고 미친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아주 즐겨 봤었죠. 그래서 여러 군데 이 책을 번역해서 내라 하고 여러 군데 얘기도 했었는데 안 나오다가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펴내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추천서를 써줄 수 있냐고. 그래서 워낙에 뭐 잘 봤던 책이고 아는 책이어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 거 보고 다시 보고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란 무엇인가 안에 실린 이 면면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작가들이 다 선별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파리 리뷰가 나오니까 네. 그 실리는 작가들은 거의 뭐 동시대 작가들이에요. 네. 그 샤프란 포우 같은 작가들도 네. 실리는데 그거 다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좀 더 그냥 우리 세대의 작가들 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실린 어떤 인터뷰들도 재밌었지만 그 감동적이었던 건 앞에 그 작가님이 쓰신 그 그을린 이후의 소설가 네. 저기 추천사를 제일 먼저 앞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저는 정말 많이 밑줄을 그었었어요. 움베르토 에코나 네. 뭐 누구의 말보다. 네네. 예. 작가님이 앞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네, 제가 뭐 이런 걸 뭐 일부러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예. 특히 그 소설가의 데뷔작은 검은색이어야 한다. 네. 이 구절로 저희가 이 네.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네. 모든 어떤 데뷔작 이후에 소설가는 다시 이제 뭔가 새롭게 쓸 수밖에 없는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쓰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작업장으로 나가는 그 일꾼처럼 소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김현수 작가님이니까 이렇게 쓰셨고 또 김현수 작가님이니까 저한테는 그런 믿음,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김현수 작가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겠구나. 납득이 되더라고요. 제 말이라기보다는 그걸 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작가들의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에 대해서 소설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되게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일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 낭만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일들이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나오는 작가들처럼 이 정도로까지 어떤 대가를 이룬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세계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제 떠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배웠던 거고요. 물론 저도 소설은 시작은 낭만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렇게 이제 소설가라는 거에 왔는데, 이런 건 좀 몰랐어요. 소설가가 이렇게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인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선배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소설들 읽고 하면서 점차 알게 된 거죠. 이런 것이구나. 네. 이 발문에 보면 무려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소설가에게 건강과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네. 정말 중요한 묘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운동도 하시잖아요. 배드민턴. 네, 마라톤 운동하는 거 좋아요. 예. 근데,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운동, 체력, 이것은. 정희연 작가님은 체력 관리 아무 어떻게 해요? 운동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요새 운동을 네.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건 핑계가 아니라 저 요새 소설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약간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애들 자면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네. 그때밖에 소설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설이든 뭐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에 운동을 하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네. 네. 운동할 시간을 일부러 따로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밤에. 예, 오후에. 예. 오후에, 네. 일정 시간을 매일 하시나요? 예,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 해요. 근데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는 못해요. 예. 달리기 요즘도 계속 하세요? 달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달리기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예, 달리기는 네네, 작가가 어울리니까요. 하루끼 영향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소설가와 마라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작가가 무슨 클라이밍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조기 축구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반사회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끝나고 나서 뒤풀이 가고 이런 거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매주 디플 해야 되고. 축구, 야구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아마 작가가 어울리는 게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많은 소설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소설가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대취해서 많지. 뭐 이렇게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소설가라면 좀 마치 예전에 이상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주위에 심심치 않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개선시키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 김현수 작가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일까? 개선 뭐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소설가도 뭐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보통 사람인데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소설이라는 하나의 뭐 작품이 탄생한다. 이런 어떤 끊임없이 그 글쓰기를 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끈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문창과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성실한 작가 이미지라고 할 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몸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소설을 이상처럼 쓰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냥. 술도 하면서 살고 그냥 자기 얘기를 소설로 쓰고 뭐 그거는 뭐 크게 교정 볼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약해서. 그러면 이 작가들 중에서 그래도 뭐 심정적으로 되게 더 많은 공감을 느꼈던 작가예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 어떤 뭐 레이몬드 카브가 제일 속속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좋아하고 뭐 많이 읽었으니까. 번역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카브 읽을 때 이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이제 잘 못하고 혼자 중얼중얼 단어를 반복하는 거 잘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보면은 약간 그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래서 카버 답변이 제일 길어요. 네.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어도 2명이나 돼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로스터도 재미있고 하루키도 뭐 하루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 없다는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소설 잘 쓰는 거라. 친구가 없다니.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다는 말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니까 되게 친구가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꺼려지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작가들은 이렇게 전 친구가 없어요. 대신 소설이랑 뭐 친구예요. 혹은 뭐 소설을 써요. 이렇게 얘기할 때 멋져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이토록 당당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네. 근데 저는 다 다른 작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어떤 무언가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있더라고요. 되게 소심한 예민함? 있어요. 있죠. 네네. 그 어떤 질문에 되게 발끈하는 것 같지만 그걸 티를 내지 않는 듯한 어떤 소심한 예민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거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이언 맥큐언 인터뷰한 그 애덤 베글리가 서문에 이렇게 써요. 단정하고 잘생기고 조심스럽고 정확하고 그리고 작가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신경과민이 아닌 맥큐언은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어가 보기에는 작가들은 대부분 신경과민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언 맥큐언은 근데 예외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신경과민이 아닌 보통 사람에 가깝다. 이런 점이 놀랍다. 근데 보통 사람에 가깝지 않으세요? 다른가요? 아니 여기 보면 저 umberto eco가 제일 소설가 같지 않은 듯한 유쾌해요. 네, 맞아. 얘기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왜 당신의 소설에는 그런 러브씬이 별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에코가 자기는 쓰는 것보다 하는 걸 더 좋아할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소설가 같지가 않아요. 나는 소설가면은 쓰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너무 유쾌하고 대부분의 소설이 이게 글쓰기가 자기 반영적인 느낌이 약간 있어서 네. 사람들이 소설가들 그러니까 소설가나 뭐 문인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전적으로 유쾌해지지 않는. 네.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에코만 시조니까 너무 유쾌해요. 에코는 생례적인 소설가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이고 그러니까, 네. 다른 많은 자기의 작업 중에 소설도 쓰는 것 같은 사람? 에코님이 들으면 소설을 부업으로 쓰지만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터뷰라는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필립 로스 인터뷰 부분을 보다가 필립 로스를 인터뷰한 허마니오니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이 앞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인터뷰 녹취록은 길고 무척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된 인터뷰 원고는 로스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처음 나누었던 가공되지 않은 대화는 멋지고 열정적이고 농축된 산문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나누었던 생각은 새로운 의견을 낳았다. 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수정과 가필이 갖는 이 인터뷰가 갖는 한계가 진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두를 뒀던 건 뭐냐면 왜 프로이트가 일상생활의 병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농담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단어를 잘못 얘기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무의식이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고칠 때 이미 앞에 얘기했던 그것이야말로 작가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계속된 어떤 교환을 통해서 인터뷰가 수정되어 나갈 때 또 가피를 뒤에 이제 뭐 덧붙일 때 정말 이 작가가 하려고 했던 게 처음에는 본심이 드러났던 것이 가공된 어떤 다른 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인터뷰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것도 필립 로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워낙 이제 많이 인터뷰로서 인터뷰에 임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위화감 같은 거 없으셨는지. 아마 연구자라서 그런 거 같고요. 제 필립 로스가 그걸 왜 그렇게 고쳤는지는 뭐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죽고 싶다라고 말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죽고 싶다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 죽고 싶다는 아니고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말하자면은 아무튼 그때는 좀 힘들어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보는 과정이 이제 되게 그런 과정들인데 좀 더 세심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되게 교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같은 경우에 뭐 날 것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맞기는 맞지만 이걸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지 않는 거에 대한 그게 결벽증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날 것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그 집중을 하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앞에 막 쓰는 것들은 쓰레기에 가깝다고. 그것도 이제 제가 그걸 보면 많은 게 연구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김현수란 누구인가 뭔지 뭐 이 자연인에 대해서 알 텐데 우리 소설가들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거는 소설 쓰는 자아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그 정기를 가지고 이제 비평하고 연결되는 막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다룰 수는 있는데 소설가는 그런 거를 이제 안 감추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접근하는 뭐 인터뷰의 태도와 또 차이. 또 소설가로서는 어쨌든 자연인으로서의 모습도 물론 비칠 수 있지만 어쨌든 소설가로서 인터뷰를 하는 한 작가로서의 어떤 자아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좀 말의 힘을 믿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만 네. 예, 말은 언제나 부정확하고 맞아요. 네, 불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전달하지 못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했던 것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거 정리라는 건 한번 해서 글로 써서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묵독으로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더욱 그걸 느끼죠. 내가 했던 말들에 얼마나 무가치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수정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담 평론가 대담의 경우에 저의 경우에는 솔직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린다면 그걸 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고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초고를 출판하지 않는 거와 뭐 거의 비슷한 일이겠죠. 근데 종기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이 작품이 나왔는지를 따져보려면 그 초고가 아주 중요하겠죠. 뭘 바꿨는지, 진짜 말씀하신 왜 초고에서 이걸 뺐는지 그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초고를 뭐 어떤 작가들은 초고를 뭐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초고를 다 없애요. 별로 뭐 남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미완성된 원고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기 다 없애죠. 저희 집은 문서 파쇄기가 있어요. 진짜? 괜찮다. 그거 비싸요? 안 비싸. 안 비싸? 괜찮다. 우리가 쓰는 거는 별로 안 비싸. 어쨌든 파일도 남김없이 다 지워버리시고. 파일도 이제 가능하면은 지우죠. 그러시는군요. 오늘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김현수 작가님 최근에 펴내신 4월의 미, 7월의 솔을 중심으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그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인터뷰집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되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느덧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네. 저희가 항상 준비는 넘치게 해오는데. 우리 아직 할 말 많은데. 아쉽네요. 네. 예, 뭐 아쉽지만. 저희 거의 벌써 한 3시간. 6시 반이 됐네요. 녹음한 것 같네요. 저도 준비를 아주 많이 해왔는데. 빈손으로?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다르신 거 아시죠, 작가님? 초반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그냥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왔다. 같은 생각이네. 평소 생각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재밌게. 정말 워낙 깊이 있게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생각 들어요. 몇십 년 후에 김현수라는 소설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오늘의 방송을 들으며 그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즐겁고 많은 걸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아무 영문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떠들어댔는데 지금부터 하면은 좀 더 훌륭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녁 먹고 또 할까요? 앞에 들으신 것들은 다 잊어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할게요. 네. 정윤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작가들끼리 사실은 왜 쓰는가를 놓고 누군가 얼굴을 맞대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는 잘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했지. 쓸 때 얼마나 힘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앉아서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를 이런 주제로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게 저한테도 잊지 못할 그런 오후 시간이었고요. 저 사실은 오시기 전에 되게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하필 또 주제가 이런 거라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편안하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번 코너는 허이가 고른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이기도 하죠. 오늘은 또 우리 허이 평자님이 어떤 멋진 문장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작가가 글을 잘 쓰시는 작가의 글을 참 읽고 제가 어떤 문장을 고른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마지막 문장으로 고를까 고민하다가 역시 오늘 모신 게스트의 책을 하는 게 낫겠다. 오늘은 스페셜 김현수데이. 네.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의 우리가 보낸 순간이라는 책에서 마음산책에서 나온 책이죠. 네. 그 부제가 날마다 읽고 쓴다는 것. 네. 부제도 참 독해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날마다 읽고 쓰지? 그분은 그런 분이잖아요. 네. 네. 참 그 작가적 열정에 존경을 표하면서 골랐습니다. 네. 이 우리가 보낸 순간이라는 이 산문집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책들의 그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짤막한 어떤 코멘트를 붙이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다뤘던 준파 라이리의 그 질병 통역사 그 책에 대한 1회에서 다뤘던 감상도 여기에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주의 깊게 봤었는데 여기에 그 책을 내면서라고 김현수 작가님이 맨 뒷부분에 일종의 작가의 말이죠. 네. 날마다 글을 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셨어요. 그중에 마지막 문단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마지막 문단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쓰라. 재능으로 쓰지 말고 재능이 생길 때까지 쓰라. 작가로서 쓰지 말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쓰라. 비난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쓰라. 고통 없이, 중단 없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세계 안에서, 지금 당장,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쓰라.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 좀 소름 끼쳤어요. 네. 어떤 요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쓰라 이 명령 하는데요. 네,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불끈 들게 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날마다 읽고 쓴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물론 저도 매일 뭐든 조금씩은 읽고 있지만 매일 쓰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로 소설가로서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이렇게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저는 상상만 해도 되게 힘겹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직장인의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많은 직장인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그동안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업무를 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김현수 작가님을 비롯한 많은 또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소설가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냥 날마다 일하듯이 쓰라.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쓴다는 것은 되게 낭만적인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관장할 수 없는 다른 신의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도 많았잖아요. 뮤즈가 강림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오셔야 쓸 수 있는 것. 그러나 김현수 작가가 날마다 읽고 쓰라고 할 때는 마치 하루키가 날마다 달려라, 날마다 쓰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강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천재가 아니고 뮤즈 따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프로페셔널 소설가의 모습이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분을 가끔 기다릴 때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런 모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열심히 고민하시고 책상 앞에서 되지 않든 어쨌든 앉아서 모니터 앞에서 그냥 앉아서 소설을 쓰려고 하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소설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랄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김현수 작가님의 그 산문집 우리가 보낸 순간 중에서 마지막 문단을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이 구절 말고 지금 김현수 작가님이 어떤 작품들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놓은 이 부분들도 주옥 같은 명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한테는 읽고 쓴다는 게 무엇일까? 물론 저는 읽는 것도 싫어하고 쓰는 것도 싫어해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읽고 쓰는 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낸 순간에는 김현수 작가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의 구절을 따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책을 읽을까 서점에서 고민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도 있는 책들이에요. 책들 하나하나 다 되게 좋은 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좋더라고요. 뭐 살까? 이럴 때 맞아. 그때 이런 문장 있었지? 이런 책 소개받았었지? 라고 하는 그런 안내서의 역할로도 네.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보낸 순간 기억해 주세요. 네. 어느새 3회 마칠 시간입니다. 참 왜 쓰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불가능한 답변이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보니까 어쩌면 문학이라는 것은 그 무모함과 불가능함에 도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불가능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는 것.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오세요.